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이몬 북스에서 펴낸 책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황민현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먼저 번의 이야기에선 건강하시던 황민현 작가님이 어떻게 아파왔고 그로 인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그런 작가님이 어떻게 식단 조절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빠르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전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음식을 바꾸다. 나의 건강 가꾸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선 누가 봐도 해롭다고 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식단에서 모조리 치우기로 했다. 내가 매일같이 즐겨 먹던 치킨도 이제는 잠시 안녕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치킨, 피자, 케이크, 튀김, 떡볶이, 과자들은 치웠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구마, 단호박, 통밀빵, 닭가슴살, 달걀, 게맛살,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우유, 두유, 두부, 참치캔, 연어, 고등어, 양상추, 방울토마토, 사과 같은 것들로 채웠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수많은 자칭 영양 박사들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채소와 통곡물을 먹으라고 했다. 대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조언을 했다. 그래서 항상 식단에 단백질을 많이 추가하기 위해서 애썼다. 내 식단을 매일 찍어서 사진첩에 보관해 두었고 예쁘게 찍은 식단들을 나의 개인 사이트에 올려두었다. 누가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면 나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긴 스토리를 재미나게 늘어놓은 후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식단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건강식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먹은 후 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다. 누가 봐도 해로운 음식을 덜 먹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으로 집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닭 가슴살 먹으면서 복근을 만들었다는 한 파워 블로거의 글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했다. 그 사람은 하루에 1400칼로리 정도를 계산해서 먹고 있었다. 그 사람과 나의 식단을 비교하고 나도 칼로리를 계산했다. 과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처음에 위 상태가 안 좋아서 하루에 700칼로리도 먹지 못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위 기능이 회복되었고 1200칼로리 정도를 먹기로 했다. 그동안 집중적인 과식과 폭식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던 체중이 다시 빠졌다.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근육도 생기고 희미한 복근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에게 복근이라 함은 건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약골이었지만 닭가슴살과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건강을 판단하곤 한다. 겉모습은 울퉁불퉁한 근육질에 힘이 세어 보여도 혈관은 기름때로 막혀 있고 심장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몸에서는 썩은 치즈 냄새가 나고 피부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본다면
온전하게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음에도 여전히 속 건강이 아니라 겉 건강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건강한 음식 습관 가지기 프로젝트는 결국 건강하게 보이는 몸 만들기로 변질되었다. 아니,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씬하게 보이는 몸에 집착했었다. 하루 2~3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늘 먹은 것이 지방으로 축적되고 얼마 보이지도 않는 근육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운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오늘 먹은 것은 오늘 바로 태워버리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2년 가까이를 보냈다. 칼로리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서 거의 내가 고정적으로 먹는 것들의 칼로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될 정도였다. 항상 기록을 했다. 몇 그램인지 재기 위해 저울을 샀다. 닭가슴살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즐겨 먹었다. 서브웨이에서 터키 로스트 비프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건강식이라고 자부했다. 빵은 꼭 허니 오트로 선택했다. 소스는 과감하게 빼버리고 대신 샐러드 소스로 그릭 요거트를 뿌려 먹었다. 완벽하고 건강한 식단에 대한 자긍심도 넘쳤다. 그러나 복근은 잠시였을 뿐 운동을 게을리하자 뱃살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다시 배에 힘을 주고 다녔다. 얼마나 더 운동을 하고 얼마나 더 칼로리를 제한해야 하는지 답이 안 나왔다. 오죽하면 뱃살에 지방을 분해해준다는 시술도 찾아보곤 했다. 물론 가격을 본 후 이럴 거면 내가 운동을 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만두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인이 되면서 매일 2~3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칼로리를 1200에서 1400 정도로 제한하다 보니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맛도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은 것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갑자기 화가 솟구친다. 이거 먹을 거면 더 맛있는 거 먹을 걸 하는 생각 때문이다. 억지로 참다가 치킨이라도 먹자고 결심한 날이면 한참 동안 여러 치킨 브랜드의 메뉴를 비교했다. 칼로리, 지방, 탄수화물 양을 계산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메뉴를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화가 날까봐 결국 늘 먹던 메뉴로만 시켰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꼈지만 너무 멀리 온 느낌이라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몰랐다. 배는 부르지만 칼로리가 부족하면 일부러 더 찾아서 간식을 먹기도 했다. 모든 것이 숫자로 돌아갔다. 방울토마토의 개수도 세어가면서 칼로리에 추가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할수록 몸이 거기에 맞춰졌다.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넘어서 먹는 날이면 볼, 배, 허벅지에 금방 살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 때 아무리 많은 밥을 먹었어도 날씬했던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역류성 식도염 증세는 곧바로 재발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남들보다 위가 안 좋았다. 트림이나 토하는 횟수도 전보다 살짝 줄어들었을 뿐 여전했다. 그러나 어쨌든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음식 습관의 변화가 한몫했다고 굳게 믿었다.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기름진 것을 먹거나 칼로리를 넘겨서 먹으면 복부 팽만감에 속이 울렁거려서 잠을 못 잤다.
위가 아프지 않으려면 항상 내 식탐을 조절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치킨과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면서 억지로 참아야 했다. 언제까지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가늠을 할 수도 없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과식을 하면 어김없이 속이 아파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먹는다는 행위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나는 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50대 아줌마가 되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을 주지 않고 다니면서 나이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전까지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배에 힘을 주고 다니자. 생리통도 부쩍 심해졌다. 나에게 원래 생리통이라 함은 평소보다 컨디션이 살짝 안 좋은 정도였는데 이런 식단을 유지하고 난 1년 후부터 생리통이 심해졌다. 두통, 구토, 빈혈, 더부룩함, 허리 통증, 장기가 뒤틀리는 듯하고 배를 쿡쿡 쑤시는 기분은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생리 전 증후군으로 생리 주기에는 항상 울었다. 사소한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갑자기 화를 내기도 했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울함의 나락 속에 빠져야 했다. 생리통 때문에 약을 먹었다. 먹다 보니 매달 먹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인스턴트 음식도 잘 안 먹고 건강식, 닭가슴살, 계란, 연어 샐러드, 그릭 요거트, 통밀빵을 먹는데 왜 생리통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노릇이었다. 상식적으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생리통이 안 생겨야 맞는 게 아닌가? 여자의 몸은 계속 바뀐다고 주변에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럼에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나에게 다시 한번 음식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치킨과 치즈를 정말로 사랑하던 내가 갑자기 자연식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식물식, 즉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정말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넷플릭스에 처음 가입을 한 후 한 달간 무료로 시청 중이었다. 다양한 볼거리들 중에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일단 재생 목록에 추가만 해놓은 상태였다.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았다. 저녁으로 냉동실에 있던 불고기를 해동해서 불에 구운 뒤 채소와 토마토와 함께 먹었다. 밥은 물론 안 먹었다. 살이 찔까봐 밥 자체를 집에서 안 먹은 지 2년이 되었다. 불고기를 다 먹고 배를 두드리며 뭘 할까 하던 차에 그 다큐멘터리가 생각났다. 불고기를 먹고 그 다큐를 본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중간쯤 봤을 때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보통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다큐들을 보면 사람들은 잠시 동안 충격을 받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평소대로 먹는다. 곱창이 정말로 비위생적이더라. 어떤 식당에는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찌든 기름때에 치킨을 튀긴다더라. 계란에 살충제가 가득하다더라.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 패티가 사람의 뇌를 스펀지처럼 만든다더라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잘 잊고 또 다시 먹는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달랐고 이 다큐의 경우에도 달랐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5대 영양소 피라미드에 숨겨진 육가공업계와 낙농 및 양계산업의 비리를 알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때까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다큐를 끝까지 보고 난 후 마음속에 내일부터 완전히 채식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내가 원래 좀 극단적인 성격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동물성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느끼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이 다큐를 보고 채식을 하게 된 사람이 외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채식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어보았을 다큐다. 이 다큐 감독의 전작인 소에 대한 음모도 여러 사람을 채식의 길로 이끌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전에 내가 진실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식과 관련된 책들을 주문해서 무서운 속도로 읽어나갔다. 채식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다큐와 영상들도 있는 대로 찾아보았다. 육가공업계에서 후원받지 않은 수백 개가 넘는 논문들은 내가 알아오던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소고기의 철분, 달걀의 영양소, 우유의 칼슘에 대해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결론은 비슷했다.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라였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동물성 음식을 식단에서 치워버렸다. 식습관의 결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맛있는 게 좋아서, 간단한 게 편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작가님은 작가님의 방향을 정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작가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선택지를 늘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웃음이 피어나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